여러분은 처음 만난 사람의 얼굴과 태도만 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될지 아니면 끝내 무너질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한국 산업의 아버지라 불린 정주영은 단 몇 초의 순간에도 사람의 운명을 읽어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여인을 인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습니다. 재산도 배경도 없었고 심지어 주변에서는 조건이 가장 나쁜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녀의 얼굴에 스친 미소,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 조용히 걸어가는 발걸음에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현대그룹을 일으킨 운명의 첫 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주영이 어떻게 사람을 단숨에 꿰뚫어 봤는지, 그리고 왜 그의 선택이 평생을 바꿔 놓았는지를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사람을 보는 눈, 기회를 잡는 눈, 그리고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태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채널을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정주영의 살아있는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의 만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선택은 늘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곤 합니다. 정주영의 젊은 시절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사업의 시작도 큰 돈이 오가는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결혼을 앞둔 선자리, 아주 짧은 만남에서 그의 눈과 마음은 평생의 동반자를 알아보았습니다. 1930년대 강원도의 가난한 농가에서 청년 정주영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배움마저도 마음껏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강한 책임감과 끈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결혼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선자리와는 달리 당시 농촌 사회에서는 서로를 길게 마주 앉아 대화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여인이 고개를 숙이며 걸어나와 남자의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정주영은 그날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소박한 한복 차림의 여인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미소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함이, 발걸음에는 흔들림 없는 강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 몇 초 동안 그녀의 표정, 몸짓,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운을 읽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혼인을 결정했지만 정주영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 아무리 힘든 삶이 기다리더라도 끝내 견뎌낼 수 있는 심지를 본 것입니다. 그녀의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배경도 화려한 조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왜 굳이 저런 선택을 하느냐, 더 나은 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느냐라며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가난을 견디고 혹독한 세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내 함께 웃을 수 있겠다. 훗날 정주영은 이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순간에 알았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다고. 가진 것이 없어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든든했다. 그의 확신은 그 후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고 훗날 현대그룹을 일으키는 기적 같은 여정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명의 만남은 특별한 장소나 화려한 무대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정주영의 운명은 오히려 가난한 청년의 소박한 선자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 역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주변의 시선과 조건을 따져 안정적인 상대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확실하더라도 함께 고생을 견뎌낼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정주영이 남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가족의 반대와 결심, 인생에서 가장 큰 갈림길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정주영이 평생의 동반자로 마음을 정한 그 여인은 조건만 놓고 보자면 당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만큼 평범하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재산도 화려한 배경도 사회적 지위도 없었기에 주변은 모두 의아해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아버지는 더욱 단호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청년에게 내 딸을 맡길 수 없다. 당시 정주영은 실패한 장사와 험난한 노동만을 경험했을 뿐 뚜렷한 성공의 증거를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안정된 혼처를 원했습니다. 다른 집안에서 들어온 선자리는 훨씬 나은 조건이었고 재산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뜻밖에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주영의 눈빛과 태도에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신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족 앞에서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과 살면 편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평생 도전과 고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당시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이 훗날 한국 경제의 기적을 여는 출발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주영 역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자신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있었고 무엇보다 곁에서 함께할 배우자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이 강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남자로서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변의 반대는 거셌고 냉소와 비웃음도 따랐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거셀수록 스스로의 선택을 더 굳게 다졌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현대그룹을 세우고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가는 동안 정주영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함께 걸어준 배우자가 있었기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도리어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가족과 친척의 반대를 무릅쓰고 불확실한 청년과 미래를 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권하는 안정적인 길을 택했을까요? 정주영의 선택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지만 바로 그 결심이 한국 산업의 운명을 바꾼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마침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만 손에 쥔 자본은 고작 몇 달치 월급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세운 쌀가게 간판은 번듯했으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좁은 방 한 칸을 가게와 생활 공간으로 나누어 써야 했고 남은 공간은 겨우 몸을 뉘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새로 개발한 방식으로 쌀을 더 신선하게 보관하고자 했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손님은 쉽게 늘지 않았고 쌀값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금세 자본은 바닥났고 당장 내야 할 세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주영은 후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쌀 한 대를 팔아도 빚이 줄지 않았다.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는 삶이었다. 그 말 속에는 절망과 동시에 꺾이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루 두 끼조차 버거울 때가 많았고 쌀이 모자라면 죽을 더 묻게 쑤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물을 더 넣자라며 웃으며 말하던 아내의 목소리 속에는 슬픔보다 오히려 담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그런 모습을 보며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쌀가게를 지탱하기 위해 아내는 결국 집안의 가장 소중한 물건들까지 하나둘 내놓아야 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옷까지, 장롱 속 깊이 간직했던 장신구, 심지어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한복까지도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참으며 고개 숙여 부디 이것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몇 푼으로 겨우 쌀과 된장을 사서 식탁을 이어갔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기업가의 탄생 배경이자 한국 산업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손수 적어 내려간 장부에는 언제 어떤 물건을 맡겼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장부는 훗날 가족이 가장 소중히 간직한 역사적 기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집에 그릇 하나조차 넉넉하지 않아 부부가 단 하나의 밥그릇을 나누어 쓸 수밖에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먼저 드세요. 아니, 당신이 먼저 하세요. 서로 양보하며 그릇 하나를 돌려 쓰던 그 시절은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부부의 끈끈한 사랑과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정주영은 훗날 이때를 떠올리며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이 내겐 가장 값진 자산이었다. 그때의 굶주림과 치욕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하루 먹을 끼니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부의 가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그 뒤에 다가올 기적을 준비하는 혹독한 훈련이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정주영 곁에는 언제나 묵묵히 헌신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챙기고 가게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듯 작은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돈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쌀 한 대, 된장 한 대, 심지어는 소금 한 대박까지도 빼놓지 않고 적어두었습니다. 그 장부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그녀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가게가 흔들릴 때마다 아내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전당포로 내다 맡겼습니다. 결혼할 때 들고 온 장롱 속의 한복, 모친이 물려준 비녀, 그리고 할머니에게 받은 소중한 유품까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도 언젠가는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버티는 게 먼저예요. 이렇게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희생은 단순히 물건을 내놓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그는 늘 자신보다 남편에게 먼저 밥을 권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드세요. 아니, 당신이 힘을 내야 우리 가정도 버틸 수 있죠. 그렇게 서로를 양보하며 단 하나뿐인 밥그릇을 번갈아 사용했습니다. 이 장면은 가난의 비극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주영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현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중도에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사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아내의 헌신과 믿음이야말로 유일한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단순히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넘어 사업의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환한 미소로 맞이했고 가게를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소소한 친절이 쌀가게의 명성을 살렸고 훗날 정주영이 대규모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중한 물건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주영의 아내는 그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훗날 한국 경제사의 길이 남을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은 부부를 갈라놓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좁디 좁은 방, 전당포에 맡겨진 유품들, 그리고 단 하나뿐인 밥그릇, 이 모든 것이 당시의 궁핍을 보여주는 증거였지만 그 안에서 정주영과 아내는 세상 누구보다 단단한 유대감을 쌓아 올렸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오르는 것은 변변찮은 죽 한 그릇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그릇을 두고 서로 양보하며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정주영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의 가난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내와 함께 나눈 한 숟가락의 죽, 그 작은 밥그릇 하나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 고백 속에는 단순한 부부애를 넘어 동반자로서 함께 고난을 이겨낸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절의 경험은 정주영의 경영 철학에도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대할 때 언제나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가난 속에서 아내가 보여준 헌신과 따뜻함이 곧 사람이 먼저라는 그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된다. 그러나 사람은 다시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아내와의 가난한 시절에서 체득한 진리였습니다. 부부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초라했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만큼은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 부유했습니다. 가진 것은 적었지만 마음은 풍족했고 희망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쌓여 훗날 세계적인 기업 현대를 일으킬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는 가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정주영과 그의 아내는 그렇게 웃었고 그 웃음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주영의 아내는 외모나 재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흔히 왜 정 회장이 저런 여인을 택했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녀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결코 미인이라 불리지 못했고 화려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사람들은 모두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정의 아내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고 실패한 직원에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다음번에는 분명 잘할 수 있어요라는 격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직원의 집안에 불행이 닥치면 가장 먼저 달려가 위로했고 병이 들면 곁에서 간호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직원들은 그녀를 사장님의 아내가 아니라 진정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직원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그녀의 돌봄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직원의 아내를 마치 친딸처럼 챙겼고 아이가 태어나면 직접 선물을 준비해 축하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는 직원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고 회사 전체의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주영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싸우고 있을 때 아내는 안에서 내 사람들을 지켜주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직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듯 그녀의 내면적 아름다움은 단순히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갔고 현대라는 조직 전체의 근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온화함과 포용력은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를 자신의 집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이 유대감이 없었다면 현대는 단순한 회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덕분에 현대는 가족 같은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외모나 조건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되는 사람. 바로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정주영의 아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학벌, 재산보다 먼저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이력서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가 얼굴에 다 드러난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주영은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혹은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보다도 그의 표정과 눈빛, 목소리의 울림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학벌은 나중에 배울 수 있고 기술은 익힐 수 있지만 얼굴에 새겨진 인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빛이 온화하고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반대로 불만과 원망을 달고 사는 사람은 인상이 굳어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정주영은 수많은 인재를 직접 만나며 이런 경험을 축적했고 결국 얼굴은 마음의 기록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눈동자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항상 웃음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이익만을 좇는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고 차갑습니다. 실제로 정주영은 해외 금융 관계자들과 협상할 때도 그들의 말보다 눈을 먼저 살폈다고 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눈빛은 감출 수 없다. 그가 늘 강조하던 말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는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조건만 보자면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표정과 눈빛 속에서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 직관은 평생 동안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직원 채용에서도 그의 통찰은 빛을 발했습니다. 기술이나 학벌이 부족해도
성실함과 따뜻함이 얼굴에 배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뽑아 함께 일했습니다. 훗날 현대를 이끈 핵심 인재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선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을 때는 이력서를 보지 말고 얼굴을 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에 특별히 잘생기거나 미인은 아니지만 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신뢰를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내면의 따뜻함과 신뢰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의 말처럼 얼굴은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살아온 삶의 궤적, 마음의 상태를 기록한 이력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얼굴은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요? 불만과 분노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감사와 따뜻함의 기록일까요? 정주영의 통찰은 단순히 사람을 고르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우는 귀중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정주영은 늘 말했습니다. 사람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낸다. 얼굴은 마음의 이력서라는 그의 철학은 구체적으로는 눈과 표정 그리고 목소리의 뉘앙스 속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협상과 채용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철학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먼저 눈빛. 정주영은 눈을 통해 사람의 본심을 읽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레 눈빛이 부드럽고 상대를 바라볼 때에도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탐욕과 불신이 가득한 사람은 눈빛이 흔들리거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 금융 관계자들과 협상할 때조차 그들의 화려한 언변보다 눈동자의 미묘한 흔들림을 더 믿었습니다. 말은 감출 수 있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못한다. 정주영이 늘 강조한 원칙이었습니다. 표정 또한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항상 감사와 긍정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가가 위로 올라가고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반면 불만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은 표정이 굳어 있고 인상이 어두웠습니다. 정주영은 사업 현장에서 직원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상태를 읽어냈습니다.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직원은 반드시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투. 그는 사람의 말 자체보다 말하는 태도와 목소리의 울림을 중시했습니다. 성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불안정한 마음이 숨어 있었고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에는 배려와 신뢰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내 역시 늘 차분한 말투로 그를 격려했는데 정주영은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가 특히 감탄했던 것은 아내의 눈빛과 목소리였습니다. 가난으로 죽을 수 먹던 시절에도 그녀는 늘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 속에 담긴 믿음이 정주영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그는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이력서의 스펙보다 면접 자리에서 보여주는 눈빛과 말투를 더 신뢰했습니다. 자신감 있고 진솔한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성실하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함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초창기를 함께한 많은 인재들이 바로 이렇게 발탁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주변의 외모는 특별히 뛰어나지 않지만 웃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대화를 나누면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들이 정주영이 말한 내면의 힘이 얼굴과 목소리에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눈빛과 표정 그리고 말투는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불평과 불만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감사와 희망의 흔적일까요? 정주영의 통찰은 단순히 사람을 보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정주영의 아내가 보여준 내면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가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현대라는 기업의 문화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초창기 현대는 가진 것도 없고 조직도 미숙했습니다. 직원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에 시달렸고
실패와 좌절은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직원들이 회사를 가족 같은 공동체로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주영의 아내가 보여준 따뜻함과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신입 직원에게는 나무라기보다 다가가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예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병이 든 직원이 있으면 음식을 챙겨보냈고 가족에게 불행이 닥치면 직접 찾아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직원들에게 단순한 격려를 넘어선 깊은 위로가 되었고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주영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세계와 싸우고 있을 때 집과 회사를 지켜준 것은 아내였다. 그녀가 있었기에 직원들은 떠나지 않았고 현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아내의 내면적 힘이 기업의 생존을 지탱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존재는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집을 떠나 합숙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녀는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작은 배려 속에서 직원들은 진정으로 가족 같은 회사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믿음이 곧 현대의 강력한 결속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주영이 훗날 강조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경영 철학 역시 이 시절 아내와 직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부족했던 시절 현대를 지탱한 것은 오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아내가 보여준 내면의 아름다움, 즉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믿어주는 태도가 현대의 경영 문화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나 상사 중에 실력은 뛰어나지 않아도 늘 따뜻한 한마디와 배려로 사람을 감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조직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주영의 아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내면적 아름다움은 단순히 개인의 미덕을 넘어서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현대가 단순한 건설 회사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이나 자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기초에는 사람을 중시하고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정주영 혼자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보여준 삶과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중요하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무너진다. 그가 경계한 첫 번째 유형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가난과 실패를 수도 없이 겪었지만 결코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작은 일에도 불만을 늘어놓고 사회와 시대를 탓하며 스스로의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불평은 전념성이 강하고 조직 전체의 사기를 꺾는 독과 같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게으르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일삼는 사람을 그는 철저히 경계했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의 말은 속일 수 있어도 행동은 속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직원들의 작은 습관까지도 유심히 관찰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중요 자리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할 때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신뢰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눈앞의 작은 이득에 집착하다가 결국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주영은 그런 사람을 멀리 보지 못하는 장님이라 부르며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큰 도전들은 언제나 장기적인 안목과 신뢰 위에서 가능했음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일을 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자기 공이라고 떠벌리면서 실패하면 남 탓을 하는 사람은 조직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 했습니다. 정주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만큼은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얼굴과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늘 찡그린 표정, 흔들리는 눈빛, 변명으로 가득한 말투. 정주영은 그런 징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도 자주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해. 한 사람 잘못 곁에 두면 평생 쌓은 것도 무너질 수 있어. 이 말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수많은 협상과 위기 속에서 체득한 생생한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늘 불평만 늘어놓는 친구, 말과 행동이 다른 동료,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 책임을 회피하는 상사,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주영이 경계한 인간의 특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유형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혹시 내 모습 속에도 이런 그림자가 숨어 있지는 않은가? 정주영의 교훈은 단순히 타인을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인생과 사업의 동반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절대로 놓치지 않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원칙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현대를 세우고 위기를 헤쳐나가며 직접 체득한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사람을 짧은 순간에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첫인상은 중요하다. 그러나 첫인상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처음에 인상이 좋지 않았던 직원 중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통해 믿음직한 인재로 성장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조건보다 태도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학벌, 집안, 재산 같은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조건은 잠깐 빛나지만 태도는 평생 간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핵심 인재들 대부분은 조건보다 태도가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끝내 큰일을 해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말보다 행동을 보라였습니다. 정주영은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중요한 일을 맡기기 전 반드시 그 사람의 작은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작은 돈이라도 정직하게 다루는지,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그 사람의 진짜 가치라고 믿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눈빛을 보라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해도 눈빛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래처 대표를 만날 때나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가난했던 시절 곁을 지켜준 아내와 몇몇 동료들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요로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은 진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대가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평소 그가 신뢰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사람을 고르는 비법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는 일에 신중했지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함께 갔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손해를 불러오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더 큰 신뢰와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조건입니까? 말솜씨입니까? 아니면 외모입니까? 정주영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조건이 아니라 태도, 말이 아니라 행동, 겉모습이 아니라 눈빛과 마음,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도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주영이 평생 남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믿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나 무수한 실패를 겪었지만 결국 세계적인 현대그룹을 일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보다도 기술보다도 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는 단언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람을 믿는 법의 첫 번째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신뢰를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믿음이 생기면 웬만한 어려움과 실수를 넘어 끝까지 그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용기가 없으면 큰 일도 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핵심 인재들은 처음에는 실수가 잦았지만 그의 신뢰 속에서 성장하여 기업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서 신뢰를 확인하라였습니다. 정주영은 큰 말이나 화려한 약속보다 작은 행동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지각하지 않는 습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태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움직이는 모습, 그는 이런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믿으라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실패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주었습니다. 실패는 죄가 아니다. 포기가 죄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나누어 주어야 더 큰 믿음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믿고 과감히 기회를 주었고 그 믿음은 결국 더 큰 충성심과 헌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정주영이 자신을 믿어준 것을 잊지 않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끝까지 회사를 지켰습니다. 정주영의 삶은 철저히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건물과 기계를 세우기 전에 먼저 사람의 마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힘이 결국 현대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의심만 하면 결국 혼자가 된다. 혼자서는 절대 큰일을 이룰 수 없다. 이 말은 단순한 기업가의 조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정주영의 교훈은 단순히 과거의 성공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국 믿음은 위험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주영의 삶을 따라가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그는 기술이나 자본보다 사람을 먼저 보았고 사람의 얼굴과 태도에서 미래를 읽어냈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사람을 믿고 키워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 속에는 수많은 실패와 고난,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부부의 사랑과 신뢰, 아내의 내면적 아름다움, 직원들을 어머니처럼 돌본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고 믿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정주영은 평생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무기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보는 눈과 믿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눈빛과 표정, 말투 속에서 내면을 읽었고 조건보다 태도를 보았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철학이 있었기에 현대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을 보라, 그리고 믿어라. 믿음을 지킬 때 불가능도 가능해진다. 그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 진리를 체득했고 그것을 통해 한국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곁에 두고 계십니까? 늘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희망을 얼굴에 담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불만과 원망이 새겨진 얼굴입니까? 아니면 희망과 믿음을 드러내는 얼굴입니까? 정주영의 삶은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마음의 이력서이고
태도는 조건을 이기며 믿음은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주영이 보여준 삶의 철학은 기업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에게도, 직장인에게도, 가정의 가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국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영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할 수 있다.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을 믿어라. 그것이 내가 걸어온 길이고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